꽃향기가 어둠 속에 번졌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뿐이었는데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붉은 천 조각이 일렁이고 있었다. 죽은 자의 유품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곁에 두는 물건이었는데 천에서 아직도 희미한 연기 냄새가 났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바래지 않는 것을 보면 냄새가 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채를 접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데 분노인지 슬픔인지 본인도 구분하지 못하는 떨림이었다. 붉은 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전령 하나가 허리를 접어 고개를 숙였다. 독사님, 대상이 남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랑이 경로를 좁히고 있고 혈령이 합류 대기 중입니다. 부채가 펼쳐지는 순간 촛불이 꺼졌다. 내가 직접 간다. 어둠 속에서 전령의 숨소리가 멎었다. 독선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대상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뜻인 것을 마교에서 모르는 자는 없었다. 이번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동 3일째 아침이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다. 철무영이 앞에서 들것을 잡고 소연이 뒤쪽을 받치는데 이틀을 쉬지 않고 걸은 탓에 둘 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서기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어젯밤 용화로 도끼를 흐트려 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다시 뭉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심장으로 가는 경맥의 보랏빛 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게 용화의 시야에서 보이고 있었다. 매 시즌마다 용화를 보내 도끼를 풀어주고 있었지만 보내는 족족 다시 뭉친이 물로 모래성을 쌓는 격이었다. 소소가 들것 옆에서 걸으며 서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기야, 오빠들이 곧 좋은 곳에 데려갈 거야.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는데 가끔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조여왔다. 얼굴에 검붉은 반점이 목에서 가슴까지 더 번져 있었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인지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점심 무렵 개울가에 도착했다. 수통의 물이 바닥난 지 반나절이 넘었으니 보충이 급했다. 소연이 수통을 들고 개울로 내려가려는 순간 용화가 팔을 뻗어막았다. 잠깐 용화의 시야를 열었다. 눈에는 막디 맑은 개울물이었는데 속에 보랏빛 실이 가늘게 흐르고 있었다. 수원지에서 봤던 것과 같은 종류의 도끼였다. 농도는 옅었지만 마시면 서기와 같은 증상이 나올 것이 분명했다. 독이야. 이 개울은 마실 수 없어. 소연이 놀란 얼굴로 개울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보여. 그 이상의 설명은 생략했다.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으니 개울이 오염됐으면 상류에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철무영이 들 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동년의 부하들이 깔아놓은 겁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우회하면 반나절이 더 걸렸다. 서기에게는 반나절이 목숨의 차이가 될 수 있었지만 독이든 물을 마시면 그보다 더 나빠질 터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통은 비어 있었고 갈증이 목을 말리고 있었지만 독수를 마시느니 참는 게 나았다. 서기에게는 약초를 달인 물이 조금 남아 있었으니 그것으로 버텨야 했다. 우회로는 좁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 힘든 산길이었고 양옆으로 바위와 덤불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들것을 든 채로 지나가려면 한 줄로 서야 했으니 전투가 벌어지면 대응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뒤를 밟는 기척이 아침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직감이 소리치는 중이었다. 200년치 경험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일부러 이쪽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무영이 낮게 말했다. 개울에 독을 풀어 큰 길을 막고 좁은 길로 유도한 셈입니다. 용화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른 길로 돌아가면 하루가 더 걸리고 서기에게 하루라는 시간은 없었다. 가장 나쁜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덜 나쁜 쪽을 고르는 것이 이동 사흘째의 현실이었다. 소소가 서기의 이불을 여며주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꼬마는 묻지 않았다. 어른들의 표정만으로 상황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10살짜리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무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설명해줘봤자 안심이 될 내용이 없었으니 침묵이 최선인 셈. 용화가 왼손 검으로 두 자루를 쳐냈고 세 번째는 철무영이 검으로 막아냈다. 비수의 날에 보랏빛이 묻어 있었으니 동랑의 것이었다. 오랜만이네. 바위 꼭대기에서 검은 두 건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동랑이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가 사냥개 그대로였다. 사천단가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벌써 지쳐 보이는구나. 경고하러 온 거야, 싸우러 온 거야. 용화가 검을 세우며 물었는데 동랑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 비수를 두 자루 더 뽑아들며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착지 소리가 없었다. 지난번과 같은 무음 착지였는데 이번에는 뛰어내리자마자 달려들었다. 거리를 유지하며 비수를 던지던 지난번과 달리 근접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비수의 끝에서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스치기만 해도 독이 스며들 작정이었다. 동랑의 단도가 빠르게 휘둘러졌다. 용화가 검으로 받아치는데 동랑은 칼날을 교차시키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며 뒤로 빠졌다. 반격이 아니라 후퇴였다. 공격해놓고 물러서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몰이라는 뜻이었다. 동랑이 물러서는 방향이 좁은 골짜기 쪽이었다. 용화가 쫓아가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쫓지 않으면 비수가 날아왔다. 동랑은 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다. 몰입니다. 철무영이 이를 악물었다. 경로를 유도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 개울의 독으로 큰 길을 막고 좁은 길로 들어오게 한 뒤 비수로 몰아 골짜기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3일에 걸친 사냥이었고 용화 일행은 처음부터 몰이감이었던 셈이었다. 그래도 가야 해. 서기를 데리고 다른 길을 찾을 여유는 없었다. 함정인 걸 알면서 들어가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 해도 아이가 죽게 두는 것보다는 나았다. 동년이 짜놓은 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수가 없는 것이 이를 갈게 만드는 일이었다. 골짜기로 접어들자 양쪽 바위벽이 높아졌다. 하늘이 좁은 틈으로만 보이는 지형이었고 뒤로 돌아가려 해도 동랑이 뒤에서 비수를 던지며 따라오고 있었으니 사실상 불가능했다. 동랑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가까이 붙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간격이 사냥개가 먹잇감을 몰 때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사냥개가 있다는 건 사냥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골짜기 끝에 너른 공터가 나타났다. 바위로 둘러싸인 원형의 공간이었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라기엔 너무 깔끔했다. 누군가 싸움터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동랑이 비수를 거두며 골짜기 입구에 섰다. 더 이상 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할 일을 마친 사냥개의 자세였다. 검은 두건 사이로 보이는 눈매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 사내에게 사냥 감정이 아니라 절차인 모양이었다. 여기서 기다려. 동랑이 말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누구를?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공터의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막혀 있었다. 나가는 길은 들어온 쪽뿐이고 그 입구를 동랑이 막고 있었다. 완벽한 싸움터였다. 바위 위에서 그림자가 내려왔다. 혈령이었다. 검은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감싼 채 소리 없이 공터 한가운데에 착지했는데 손에 검이 들려 있었다. 수원지에서 한 함만 주고받았던 그 사내가 이번에는 전투 준비를 갖추고 나타난 것이었다. 독서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혈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다. 내 실력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했다. 이 전투가 끝나면 다음은 동년 본인이 나온다는 뜻이었다. 혈령은 문지기인 셈이었다. 소연, 소소를 데리고 뒤로. 용화가 검을 세우며 말하자 소연이 소소의 어깨를 잡고 서기의 들꽃 곁으로 물러섰다. 철무영이 검을 뽀그며 용화 옆에 나란히 섰다. 둘이서 가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수원지에서 혈령의 한 합을 직접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철무영의 팔이 떨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혼자서는 벅찬 상대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둘이라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혈령의 눈에 비친 것은 경계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으니 마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눈빛이 오히려 신경에 걸렸다. 혈령이 먼저 움직였다. 검이 바람을 가르며 용화의 목을 노렸는데 빠르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속도여서 보이긴 보이되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왼손검으로 간신히 막아냈지만 충격에 손이 저리며 뒤로 밀렸다. 철무영이 즉시 옆에서 찔러들었다. 혈령이 몸을 비틀어 피하며 발로 철무영의 검을 걷어찼는데 검이 흔들리는 틈에 반대편 손의 검이 용화의 가슴을 향해 찔러왔다. 이 검이었다. 언제 두 번째 검을 뽑았는지 보지 못했다. 용화가 몸을 뒤로 젖혀 검끝을 피했고 철무영이 다시 붙으며 혈령의 옆구리를 노렸다.
혈영이 한 발 물러서며 두 검을 가로로 세워 양쪽을 동시에 막았는데 둘의 공격을 막으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둘이서 이 정도인가? 혈영이 말했다. 무시가 아니라 측정이었다. 이 사내에게 전투는 감정이 아니라 업무인 셈이니 오히려 다루기 까다로운 유형이었다. 감정이 없는 적은 흔들 수 없는 법이었다. 용화와 철무영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교에서 함께 싸운 경험이 있었으니 말없이도 서로의 역할이 정해졌다. 용화가 앞에서 끌고 철무영이 옆에서 찌르는 형태였다. 용화의 왼손검이 혈영의 상체를 노리면 혈영이 맞고 그 순간 철무영이 하체를 노렸다. 혈영은 뒤로 물러서며 두 검을 교차로 휘둘러 양쪽을 동시에 견제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둘이 달려드니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완벽하게 맞기는 어려운 모양이었다. 철무영의 검이 혈영의 팔을 스쳤다. 얕은 상처였지만 피가 배어나왔다. 혈영이 처음으로 눈을 좁히더니 속도를 올렸다. 두 검이 바람을 가르며 회전하는데 검기가 소용돌이처럼 번져나가 용화와 철무영을 동시에 밀어냈다. 밀려난 충격에 발이 땅을 긁었고 팔 전체가 저렸다. 철무영도 비슷한 상태인 것이 옆에서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렸다. 혈영이 진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쪽이 불리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오른팔까지 쓸 수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사할의 내공과 왼손 검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격차가 있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이쪽이었다. 이 검을 동시에 휘두르는 검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혈영의 실력은 용화가 만공을 회복해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때 혈영이 검을 거두었다. 갑작스러운 중단이었는데 공격하던 검이 멈추더니 두 자루를 나란히 세우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다. 함정인가 싶어 경계했지만 혈영의 눈이 공터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동랑도 골짜기 입구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부하가 상관을 맞이하는 예법이었다. 바람이 달라졌다. 차갑던 골짜기의 공기에 달콤한 향기가 섞여들었는데 꽃향기였다. 수원지의 연꽃 향기와 닮았지만 더 짙고 더 달콤하고 더 위험한 향기였다. 단전에서 용화가 경고하듯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20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반응이었는데 용화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용화가 단전에서 경고하듯 요동쳤다. 그리고 용화의 시야에서 보랏빛 기운이 골짜기 입구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공기 자체가 도끼를 품고 있었다. 독선님이 오십니다. 혈영이 검을 거두며 옆으로 물러서는데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은 아니고 경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동랑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독선이라는 존재가 부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용화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온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온다. 골짜기 입구로 그림자 하나가 걸어 꽃향기가 먼저 왔고 사람은 그 뒤에 왔다. 보랏빛 부채를 접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여인이었다. 검은 비단에 자주색 자수가 놓인 의복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입술만 붉은 것이 인형 같은 인상이었는데 눈만은 달랐다. 깊고 차가운 눈이었다. 그 안에 잔잔하게 이글거리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동년, 마교 사천왕 3위 독선이라 불리는 여인이었다. 용화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 수원지의 연꽃, 마을의 독, 동랑과 혈영의 추격, 그리고 서기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이었다. 걸어오는 것만으로 공터의 공기가 달라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에서 달콤한 맛이 도는데 그것이 향기가 아니라 독이라는 걸 용화의 시야가 알려주고 있었다. 동년의 모에서 뿜어나오는 도끼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니 이 여인은 걸어다니는 독 자체인 셈이었다. 동년이 공터 한가운데에서 멈추어 섰다. 부채를 펼치지 않은 채 용화를 바라보는데 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것이 사냥감을 품평하는 시선이었다. 내가 용화? 목소리가 낮았는데 차분하고 또렷한 그 아래에 살기가 깔려 있어서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용화가 검을 세우며 대답했다. 동년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볼품이 없네. 이 손으로 내 사람을 건드렸다고? 내 사람, 염창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천왕 사위, 화염을 다루던 남자. 동영과 염창이 연인이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다. 염창은 전장에서 싸웠고 내가 이겼다. 사실을 말했다. 변명할 이유는 없었다. 동년의 눈이 가늘어졌다. 부채를 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전장이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네. 당연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싸움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복수를 결심한 사람 앞에서 해봤자 닿지 않을 말이었다. 200년을 살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분노에 빠진 자에게 논리는 소용없다는 사실이었다. 내 남자를 죽여놓고 담담하기까지 해. 동년이 부채를 펼쳤다. 펼쳐지는 순간 보랏빛 가루가 부채 표면에서 흩어지며 공기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좋아. 네가 염창에게 준 것을 내가 10배로 돌려줄게. 동년이 부채를 한번 붙였다. 그것만으로 공기가 변했다. 보랏빛 안개가 부채 끝에서 피어올라 용화를 향해 밀려왔는데 안개 속에 수천 개의 미세한 침이 섞여 있는 것이 용화의 시야에서 보였다. 독침이었다.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크기의 침이 도끼와 함께 날아오는 것이었다. 옆으로 뛰어 피했는데 안개가 스쳐간 자리에 바위가 지직거리며 변색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바위를 녹이는 수준의 독이었다. 피하는 건 잘하네. 동년이 부채를 다시 붙이며 걸어왔다. 걸음걸이가 느긋했다. 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두 번째 부채질의 안개가 더 넓게 퍼졌다. 도망칠 공간이 줄어들었다. 용화가 전진하며 검을 찔러 넣었지만 동료는 부채 하나로 검을 흘려보내며 동시에 왼손으로 용화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반사적으로 물러섰는데 손목이 스친 자리에서 피부가 얼얼해지기 시작했다. 맨손에서 독이 스며든 것이었다. 살갗이 닿기만 해도 독이 든다. 이건 무공이 아니라 독 자체가 무기인 싸움이었다. 염창은 화염으로 싸웠고 동료는 독으로 싸운다. 사천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괴물 같은 자리인지를 몸으로 깨닫는 중이었다. 한 번 더 검을 찔러 넣었지만 동년의 부채가 검을 비틀어 흘리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틈에 도끼를 머금은 손이 가슴을 향해 밀려왔다. 간신히 뒤로 빠졌지만 옷깃이 스쳤고 스친 부위에 천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슬슬 끝내자. 동년이 부채를 높이 들어 올리자 보랏빛 기운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안개가 아니었다. 기운이 실처럼 뻗어나가 공터 전체를 둥글게 감쌌는데 용화의 시야에서 보니 수백 가닥의 도끼줄이 그물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 발짝만 움직여도 줄에 닿는 구조였다. 만독철라진. 이름은 몰랐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진법이었다. 움직이면 독에 걸리고 움직이지 않아도 도끼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그물의 한가운데에 갇힌 벌레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물을 잔 거미가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 소름 끼쳤다. 동료는 부채를 접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즐기고 있었다. 용화를 끌어올려 방어막을 쳤다. 열기가 도끼를 일부 밀어내긴 했지만 줄의 수가 너무 많았다. 사할의 내공으로 수백 가닥을 전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첫 번째 줄이 왼팔에 닿는 순간 경맥을 타고 독이 스며드는 것이 불에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으로 몰려왔다. 신경이 하나하나 마비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줄이 어깨에 감겼고 세 번째가 가슴을 스쳤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경맥 안에서 보랏빛이 번져가는 것이 용화의 시야에서 보이고 있었다. 팔에서 시작된 도끼가 어깨를 넘어 가슴으로 흐르는 중이었는데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동시에 파고들어 경맥 곳곳을 물들이고 있었다. 심장에 닿으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동년이 다가와 내려다보았다. 염창은 너보다 강했어.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혀가 마비되고 있었다. 죽여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을 거야. 동년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내 독은 천천히 퍼져. 하루, 이틀, 사흘에 걸쳐 내 몸을 안에서부터 녹여갈 거야. 염창이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느껴봐. 용아, 소연의 비명이 들렸다. 뛰어오려는 소연을 혈령이 가로막고 있었다. 건드리지 마. 동년이 소연 쪽을 힐끔 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저 애들은 쓸모가 있으니까 용아를 단가까지 끌고 가야 할 테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사천단가에 가면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기대해봐. 동년이 몸을 돌렸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다. 바람에 나부끼는 검은 비단과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 아름다움이 잔인함의 껍질이라는 것을 방금 온몸으로 느꼈다. 꽃향기가 멀어졌다. 혈영과 동랑이 그 뒤를 따랐다. 용화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보았다. 좁은 골짜기 틈새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 파란색마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온몸이 저리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염창과 싸울 때와는 다른 종류의 패배였다. 염창은 정면으로 덤볐지만 동료는 건드리지 않고도 쓰러뜨렸다. 소소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공자님, 공자님. 꼬마가 무릎을 꿇고 용화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뒤이어 소연이 달려와 맥을 짚었고 철무용이 주변을 경계하며 검을 세우고 있었다. 맥이 불규칙해요. 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용화는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있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비가 목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대신 왼손을 들어올려 소소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팔 전체에 통증이 번졌지만 꼬마가 울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울지 마. 겨우 2글자를 짜냈는데 목소리가 쉰소리에 가까웠다. 소소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가슴을 찔러왔다. 서기가 누워있고 이제 자기까지 쓰러졌으니 이 꼬마가 지켜야 할 사람이 둘로 늘어난 셈이었다. 그 무게가 10살짜리에게는 너무 큰 것이었다. 소연이 서기의 약초 주머니에서 해독에 쓸 만한 것을 찾아 다리기 시작하는 동안 용화는 용화의 시야에서 자기 몸 안의 독을 관찰했다. 보랏빛 도끼가 경맥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서기를 살펴볼 때 보았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는데 자기 몸에서 보니 훨씬 선명했다. 도끼의 줄기가 왼팔에서 갈라져 하나는 심장으로, 하나는 단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에 닿으면 죽고 단전에 닿으면 내공을 잃는 구조인 셈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도끼가 흐르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용화가 자리 잡은 단전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도끼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었다. 수원지에서 독이 팔에 스며들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었다. 용화가 도끼에 반응하여 밀어내는 것인지 녹이는 것인지 구분은 되지 않았지만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확실했다. 동년이 하루에서 사흘이라고 했다. 하지만 용화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서기의 경맥에서 본 도끼의 흐름과 자기 몸 안의 흐름을 비교하니 차이가 뚜렷했다. 서기에게는 독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에게는 용화가 있었다. 같은 독이 다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차이였다.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자 마비가 조금 풀렸다.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가락에 힘이 돌아왔다. 해독이 된 것은 아니고 마비 증상만 완화된 것인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독이 경맥을 타고 퍼지고 있어. 심장과 단전 쪽으로. 용화가 설명하자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해독약 없이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용화가 독을 밀어내고 있어.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느리게 할 수는 있어. 단전에 집중하니 용화의 열기가 도끼와 맞닿는 경계에서 미세하게 밀고 밀리는 것이 느껴졌다. 열기가 도끼를 녹이고 녹인 자리에 새 도끼가 밀려들고 다시 열기가 밀어내는 공방이 반복되고 있었다. 수원지에서 독이 스며들었을 때 일어났던 것의 연장선이었다. 용화가 독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독은 수원지 것보다 훨씬 강했으니 밀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다. 동년의 만독천라진에 당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 심장까지 가는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단가까지 가면 해독할 수 있다고 동년이 말했어. 용화가 말하자 철무영이 이를 악물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잖아. 반 시즌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 용화가 일어서려 하자 소연이 말렸지만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다. 서기도 자신도 사천당가에 가야 살 수 있는 상황이니 쉬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바위에 손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는 것은 가능했다.
경맥 안에 도끼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용화가 진행을 늦추고 있었으니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갈 수 있겠어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걸을 수 있으면 가야지. 멋진 대답은 아니었지만 사실이었다. 철무영이 들것을 들어올렸다. 혼자서 들었다. 소연이 뒤쪽을 잡으려 하자 용화를 부축하세요라고 짧게 말했다. 들것을 혼자 드는 것이 무리인 것은 분명했지만 철무영은 그런 걸 내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소가 용화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소매를 잡았다. 지팡이 대신 잡아주려는 것이었다. 꼬마의 힘으로 어른을 부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다리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다. 일행이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니 바위 위에 보랏빛 얼룩이 남아 있었다. 일행이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니 바위 위에 보랏빛 얼룩이 남아 있었다. 동년이 서 있던 자리였다. 독이 땅에 스며든 것인지 바위가 변색되어 있었는데 그 흔적이 꽃무늬처럼 보이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다음 발을 옮기는데 의지력이 필요한 상태였다. 소연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있었지만 기대면 오히려 느려질 것 같아서 최대한 혼자 걸으려 했다. 앞에서 철무영이 혼자 들것을 들고 걷는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뒤에서 소소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여유가 없었다. 서기와 용화, 환자가 둘이 되었으니 일행의 속도가 크게 느려진 셈이었고 사천당가까지 남은 거리가 하루 반이었는데 이 속도라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었다. 쉬어야 하지 않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멈추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실제로 한번 비틀거려서 바위에 어깨를 부딪혔는데 독이 퍼진 왼쪽이라 통증이 뼈까지 울렸다.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다. 200년을 살면서 걷는 것이 이토록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경맥 안에서 용화가 도끼와 만나는 경계가 달라지고 있었다. 아까까지는 도끼를 밀어내기만 하던 용화가 도끼의 일부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용화의 열기가 도끼를 감싸더니 천천히 녹이고 있었는데 녹인 도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화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였다. 수원지에서 팔에 스며든 독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었다. 그때는 양이 적어서 금방 끝났지만 이번에는 독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 용화가 녹이는 속도보다 독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독이 우세한 상태였다. 하지만 녹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동년의 독을 인체가 흡수한다는 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용화가 독에 대한 어떤 변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용족의 체질인지 경맥 확장 이후의 변화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살아남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독을 녹이는 과정에서 단전이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열기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것이 발열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열이 아니라 불이었다. 안에서부터 태우는 불. 한 가지 확실한 건 용화가 없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도끼와 맞서며 발걸음을 유지해주고 있었으니 살아서 걷는 것 자체가 용화 덕분인 셈이었다. 밤이 되어 야영지를 잡았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용화순환법을 돌리며 경맥을 관찰하는데 도끼와 용화의 관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용화가 독을 녹이면 일부는 소멸하지만 나머지는 용화의 열기 속에 잔류하고 있었다. 독이 섞인 용화가 경맥을 흐르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부분의 경맥이 도끼에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내성이 생긴 것처럼 한번 용화가 처리한 독과 같은 종류의 도끼는 그 부위에 다시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독을 흡수하면 그 부위에 내성이 생기는 건가?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동년의 독이 전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건가?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현재 독이 퍼지는 속도가 용화가 녹이는 속도보다 빨랐으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장에 독이 먼저 닿을 것이었다. 당가의 해독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한 가능성이 보였다. 당가에서 시간을 벌어주면 용화가 나머지를 처리할 수도 있을 터였다. 취광도인이 있었으면 이 현상에 대해 뭔가 알려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용족의 체질에 대해 아는 자가 없으니 혼자 더듬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답답했지만
답답한 건 나중에 느껴도 되는 감정이었다. 서기의 상태를 살폈다. 서기의 상태를 살폈다. 나빠지고 있었다. 보랏빛 도끼가 심장 경맥의 절반을 감싸고 있었고 호흡이 한층 더 가늘어져 있었다. 이틀이 한계였다. 그 안에 당가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이를 살릴 수 없을 것이었다. 용화를 보내 도끼를 흩트렸다. 자기 몸 안의 독과 싸우면서 동시에 서기의 독도 처리하는 것이니 내공 소모가 배로 들었다. 삼각을 매달려 도끼를 일부 밀어낸 뒤 손을 거두었다.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다. 교대로 쉬세요. 소연이 보초를 맡겠다며 나섰다. 철무영은 반대했지만 들 것을 혼자 든 탓에 어깨가 굳어 있었으니 쉬어야 하는 쪽은 그였다. 소소가 서기와 용화 사이에 앉아 양쪽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둘인데 몸은 하나인 꼬마의 표정이 어른보다 무거워 보였다. 소소야자, 용화가 말하자 소소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보초 설 수 있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꺼풀이 반쯤 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말이 분명했지만 그 거짓말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한참을 버티던 꼬마가 결국 서기의 옆으로 쓰러지듯 기대더니 금세 잠이 들었다. 작은 몸이 서기의 체온을 나누어 주듯 밀착해 있었는데 잠든 뒤에도 서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잠이 깼다. 경맥 안의 도끼를 확인하니 밤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용화가 녹인 도끼의 양이 늘어나 있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용화가 독을 처리한 것인데 의식적으로 순환법을 돌리지 않아도 용화가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왼팔의 경맥에서는 도끼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어깨와 가슴 쪽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밀도가 옅어진 게 확실했다. 심장으로 향하던 줄기도 느려졌는데 어젯밤보다 진행이 반 정도 줄어든 것이었다. 용화가 이기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속도라면 당가에서 해독약으로 독의 진행을 멈추어주면 용화가 나머지를 정리하는 데 며칠이면 될 것 같았다. 확신은 없었지만 어젯밤보다 희망이 생긴 건 분명했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연이 보초석에서 고개를 떨구며 졸고 있었고 철무영이 등을 기대고 잠든 채 손에서 검을 놓지 않고 있었다. 소소가 서기 옆에 웅크리고 자는데 작은 손이 서기의 손을 잡은 채였다. 해가 떠오르면 다시 걸어야 했다. 하루 반이면 당가에 닿을 수 있을 터였다. 문제는 서기였다. 아이의 경맥을 다시 살피니 도끼가 또 뭉쳐 있었는데 용화 치료를 해줄 여력이 자기 몸의 독을 처리하느라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내공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풀어줘야 했다. 두 사람의 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전투보다 더 지치는 일인 줄은 몰랐다. 서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차가운 피부가 손등에 전해졌는데 아이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독이 심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용화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나았는데 왼팔의 마비가 풀리고 시야가 흔들리는 것도 줄어든 것이 용화가 밤새 독을 녹인 덕분이었다. 가슴 쪽에 도끼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회복된 셈이었다. 서기는 반대로 나빠지고 있었다. 용화가 없는 아이의 몸에서는 독이 제동 없이 퍼지는 중이었으니 당가까지 남은 하루 반이 아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터였다. 산 하나를 넘으면 사천 땅이라고 소연이 말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다. 동랑인지 다른 추적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쫓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건 분명했다. 동료는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고 사천당가까지 가도록 놓아둔 것인데 그것이 자비인지 함정인지는 도착해봐야 알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용화가 독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독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동년이라는 적과 싸워야 하는 이상 독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것은 분명했다. 철무영이 들 것을 들고 앞서 걸었다. 소연이 옆에서 서기의 상태를 살피며 따랐고 소소가 용화의 소매를 잡고 나란히 걸었다. 꼬마의 걸음이 어제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는데 울고 난 뒤에 오히려 마음을 다잡은 모양이었다. 용화는 걸었다. 앞에는 사천당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동년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서기의 생명을 이어주는 시간이었다. 단전에서 용화가 조용히 타오르며 독을 녹이고 있었고 그 열기가 발끝까지 전해져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다음 화 예고 시즌 2사와 사천당